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7일 최병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죠. 어제 다선 중진과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자에게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이게 뭘로 의미하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공천은 혁신과 통합의 공천이다. 혁신과 통합은 명예혁명 공천으로 완성될 것이다. 명예혁명 공천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를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시길 한번 부탁드린다.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둘째,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셋째,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후보들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약속한 대로 선당 후사 정신으로 아름답게 승복하시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한 게 바로 1차 경선 지역 23곳, 그 다음에 단수공천 지역 13곳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하나씩 따져보죠. 우선 첫째가 이제 어제 발표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선배 정치인들은 길을 터달라 이 얘기거든요. 용퇴를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역구가 253개입니다. 그렇죠? 253개 중에서 어제 발표한 거는 36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뭐 한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 36개, 253개 중에 36개 발표해놓고 그러면 나머지는 몇 개입니까? 거의 뭐 220개 가까이를 남겨놓고서 자, 그 220개 지역구에 출마할 선배 정치인들은 용퇴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어이가 없는 일이죠. 너무 많습니다. 적어도 한 절반 정도를 발표하고서 뭐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한 36개 정도 발표하고 한 220개 지역을 향해서 자, 나머지는 후배를 위해서 길을 해달라? 이 정치인들은요, 콕 찍어서 당신 이렇게 해달라라고 얘기해도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허공에다가 총 쏘듯이 이래 해달라, 그래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추어 같은 발상이다. 학자라서 그런지 아마추어 같은 발상이다. 누군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거는 전혀 먹혀들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거 빼고 셋째는 이제 또 뭐 선당후사 얘기를 했죠. 뭐 이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뭐 컷오프 뭐 이런저런 뭐 이런 거 다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발하지 말고 승복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글쎄 그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정치인들은요, 이런 식의 어떤 명분 있게 그 당을 위해서 당신이 희생해달라,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기준은 자기의 이익입니다. 그건 정치인뿐만 아니고 일반 보통 사람들도 대개가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거 첫째, 셋째보다 훨씬 더 문제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용퇴를 해달라는 거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용퇴해달라 이거죠. 자, 언론 매체들에서는 이 부분을 놓고, 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기여한 뭐 임종석,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과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들, 이 사람들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해석이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 제공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면 그거는 이재명 측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과연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 제공자일까? 그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윤석열 당시 후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역대 이제 이른바 보수 정권 대통령 후보 중에 꽤 많은 흠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부인 리스크입니다. 김건희 리스크.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죠. 뭐 오늘 저녁 밤 10시 KBS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겠습니다만은 명품 파우치백 수수 부분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내일부터 또 다른 파동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잘 됐든 잘못됐든 간에 그런 인상을 유권자들한테 주었고, 그 다음에 주가 조작 의혹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 검찰이 수사를 뭐 1년 3개월 동안, 1년 1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소환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깔끔하게 털어내지 못한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있습니다. 뭐 당시 후보로서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여하튼 이런 부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따라다녀서 그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후보로서 완주를 했고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이게 늘 결격 사유로 따라다닌 겁니다. 상당히 치명적 약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뿐만 아니고 당시 국민의힘의 대표는 이준석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물론 잘못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더 컸죠. 아니, 자기가 윤석열 후보가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재명 후보 상대당을 더 공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지만 그건 뭐 대전제고, 그러나 그런 후보가 아니죠. 그런 대표를 감싸 안지 못하고 계속 또 갈등을 벌이고 이렇게 했던 후보. 그러니까 자기 소속 정당의 대표와 끊임없이 갈등을 벌였던, 거기에서 급한 건 누굽니까? 급한 건 후보죠. 후보는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그랬던 후보. 이것도 대단한 취약점이었다. 뿐만 아니고 비대위원장하고도 갈등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대선을 2개월 앞두고 캠프를 해체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정치부 기자 하면서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대선 2달 앞두고 캠프를 해체하는 거. 이게 결단이라고요? 자폭이죠, 자폭. 뭐 결과는 이겼습니다만은 자폭입니다. 자, 이런 후보를 이기지 못했다.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그러니까 수많은 치명적 약점과 유권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후보조차 이기지 못한 이재명. 왜 그랬을까? 이재명 후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정권의 탄생 책임, 원인 제공, 당연히 이재명 후보죠. 아마 전체 원인을 100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50 정도는 될 겁니다. 50.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를 공천하지 말았어야죠. 뭐 아직 공천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할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들이 그래,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자, 그 다음 정도가 이제 이런 취약한 후보를 뽑은 당원들. 그러나 그 당원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뭐 수많은 당원들이 뽑았으니까 뭐 그거는 여기에서 논외로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원인 제공자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대권 후보 지지율이 떨어질만 하면 추미애가 등장합니다. 그거는 제가 갤럽 기준으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1%였었는데 2020년 12월에 13%까지 갔습니다. 만약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11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회부하지 않았다면, 징계의 회부를 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마 그 다음 해에
그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지지율이 국민 지지율이 한 4% 내지 5% 정도 됐다면 국민의힘에서 그런 사람을 영입하지도 않았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 당시에 이재명, 이낙연 이런 사람들한테 대항합니까? 그 사람들은 10몇 프로, 20%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13%까지 가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우리한테는 이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달려든 거죠.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추미애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빼면 가장 큰 책임은 추미애한테 있다. 그런데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왜 추미애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못하냐?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보고 꼽으라면 세 번째 정도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5년 끝나고 나서 바로 정권 교체가 됐는데 문재인이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여도가 왜 이렇게 낮냐? 아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원래 이재명을 그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조국이나 김경수나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국을 출범과 함께 대통령 민정수석에 그 다음에 법무장관에 이렇게 기용을 했던 거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뭐 그때부터 경남권을 바탕으로 한 뭐 이런저런 기반을 다졌는데 드루킹의 발목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조국, 김경수가 날아가면서 뚜렷한 대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인 정도의 소극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 번째 정도에 링크를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있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그 비리 의혹이 터졌을 때 그때 며칠 고민했었죠.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느냐 임명하지 않느냐. 그때 만약에 제대로 된 조언을 받고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냥 조국 뭐 정도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조국 사태는 생기지 않았다. 조국 사태가 정권 교체에 고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무장관이 임명하지 않았으면 조국 사태 저는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 따져보면 세 번째 책임 정도가 된다.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번째가 이제 바로 그 당사자인 조국입니다. 그 본인이 저지른 범죄,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검찰에 의해서 털리게 된다면 자기가 형법 교수인데 얼마나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수많은 조국 수호 세력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있습니다. 마음의 빚이 있다는 둥 이러면서 만약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런 식으로 버티지 않았다면 조국 사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탄압 뭐 이런 것도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조국 전 법무장관이 아마 윤석열 정권 탄생의 네 번째 기여자 정도는 충분히 꼽힐 수 있다. 다섯 번째 정도면 누구냐? 이것도 또 조국 수호 세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김남국 의원이나 아니면 바로 밖에서 음모론을 끊임없이 공급하던 김어준 씨. 이 정도가 바로 윤석열 정권 탄생의 원인 제공자.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다섯 번째까지 했는데 물론 그 뒤에도 뭐 여러 차례 있을 수 있지만 자, 이 중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다 피해가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뜨끔해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두고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이런 얘기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쭉 순서를 매긴 거에
얼마나 동의를 하시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